유럽 경제가 예전만은 못하지만 다른 대륙들에 비해 여전히 안정적이고 강력하며 G7 중 4개국이 유럽 국가일 정도로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강한 대륙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럽에서도 유독 가난한 지역을 꼽자면 바로 발칸 반도일 것인데요. 여기 1인당 GDP로 구분한 지도만 보아도 그 차이가 확연히 보이실 것입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북마케도니아, 알바니아는 8,000달러대, 몬테네그로, 세르비아는 12,000달러대로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대체 왜 이렇게 발칸 반도가 가난해졌는지 알아볼 텐데요. 발칸 국가들이 우리에게 그리 친숙하진 않으니 우선 지리부터 살펴볼까요? 발칸 반도는 유럽의 동남쪽에 있다 볼 수 있는데 서쪽으론 아드리아네, 동쪽으론 흑해, 남쪽으론 지중해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발칸 반도에 정확한 지리적 기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북쪽 경계를 다뉴브 강과 사바강 혹은 발칸 산맥을 경계로 하는데, 이런 기준으로 보면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세르비아, 코소보, 몬테네그로, 불가리아, 알바니아, 북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정도가 주로 포함이 됩니다. 좀 더 넓게 보면 루마니아까지 포함을 하기도 하죠. 이번엔 고도 지도를 보시면 산악 지형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아드리안 해를 따라 디나르 알프스가 길게 펼쳐져 있고, 또 발칸 반도의 어원이 되는 발칸 산맥이 불가리아 중부에서 세르비아 동부에 걸쳐져 있죠. 그 외에도 핀도스, 로도피, 피린 산맥 등 여러 산들이 있습니다. 그중 발칸 반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인 무살라의 높이는 거의 3,000m에 이르는데, 이는 백두산보다도 더 높은 고도입니다. 이렇게 보면 발칸 반도는 산악 지형의 비율이 매우 높고 그만큼 상당히 험준한 지역이라 볼 수 있죠. 반대로 평연의 비율은 상당히 낮은데요. 주요 평원이라 하면 그리스 북부의 테살리아 평원 정도가 있겠네요. 자, 이번엔 발칸 반도의 역사가 어떻게 지금의 경제 상황에 영향을 주었는지 살펴볼까요? 고대 시대부터 본다면 우선 신석기 때 특징적인 부분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농경 문화가 시작된 곳이란 것입니다. 농경 문화가 중동의 비옥한 초승달 지대에서 아나톨리아를 거쳐 유럽으로 전파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청동기 시대엔 그리스 쪽의 미케네 문명을 비롯해 트라키아인, 일리리아인, 다키아인 등이 각각의 문화를 만들어갔죠. 기원전 1000년경부터는 고대 그리스가 발칸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높였고, 아테네, 스파르타 등으로 유명한 고대 그리스 도시 국가들이 부상하였는데요. 워낙 서양 문화에 끼친 영향이 크다 보니 서양 문화의 요람이 이 발칸 반도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 북부에 있었던 마케도니아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은 발칸 반도 전체를 장악하는 대제국을 만들었고, 이때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를 발칸 반도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북아프리카로까지 퍼뜨리게 되죠. 어찌 보면 문명 초기엔 농업도 가장 먼저 시작되고, 또 정치적, 문화적 영향력도 상당히 강했던 유럽 내에서도 강력한 지역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기원전 2세기경부터 떠오르던 로마는 점차 세력을 동쪽으로 넓혀왔고, 기원전 1세기엔 대부분의 발칸 반도가 로마에 편입됩니다. 이때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고, 또 기독교라는 주요 종교가 퍼지게 되었죠. 그러다 또다시 큰 변화가 있게 되는데요. 기원 후 5세기경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한 동로마 제국이 발칸 반도를 지배하게 됩니다. 이때 또 문화적으로 변화가 생기는데요. 후기 그리스 로마 문화에 발칸 반도와 아나톨리아 문화들이 결합된 비잔틴 문화가 생겨났고, 자연스럽게 서로마와 문화적으로도 구분되기 시작했죠. 또 종교도 동방 기독교로 구분되어 발칸 반도 전역에 전파가 되는데요. 때문에 지금도 이 발칸 반도 지역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천주교, 즉 로마 가톨릭이 아닌 동방 종교회를 믿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6, 7세기에 슬라브족이 발칸 반도로 대거 이주를 하며 이 지역에 민족적, 언어적 변화를 가져왔고, 이들은 현재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등 남슬라브계 국가들의 직접적인 조상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 역사적 과정을 거치며 발칸 반도엔 그리스, 로마, 발칸, 아나톨리아, 슬라브, 중앙아시아 등 여러 민족과 문화가 들어왔고, 종교적으로도 로마 가톨릭과 동방 기독교가 공존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세시대엔 이렇게 민족적, 문화적, 종교적으로 구분되는 세력들이 여러 왕국과 공국들을 만들고, 또 서로 경쟁하며 사라지기도 하며 이 발칸 지역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게 되죠. 산지가 많은 워낙 험준한 지역이다 보니 여러 민족과 문화가 쉽게 통합되기 어려웠던 지리적 조건도 여기에 한몫했죠. 그러다 15세기가 되어 또 다른 큰 변화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아나톨리아 쪽에서 생겨난 오스만 투르크가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주요 도시들을 함락시키며 서쪽으로 이동하며 발칸 반도를 정복해온 것이죠. 그리고 15세기 말이 되었을 땐 발칸 반도의 대부분을 오스만 제국이 지배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곳의 지배민족은 투르크 계열로 바뀌고, 동쪽에서 넘어온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 경제 시스템, 다양한 문화적 특성들이 발칸 반도에 퍼지게 되죠. 또 종교적으로도 이슬람이 들어오는데, 특히 보스니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지역을 중심으로 이슬람이 전파되죠. 당시 오스만 제국은 종교적인 부분에선 비교적 꽤나 관용적이어서 대다수의 인구가 기독교인을 유지할 수 있었지만, 수백 년간 이 발칸 반도 지역을 지배하였기에
세력이었기에 지금도 발칸반도 상당수의 인구가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상당히 많은 세력, 문화, 종교의 영향을 받아온 발칸반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라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지리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발칸 국가들의 경제 부분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고대 시대부터 그리스 문명, 마케도니아, 그리고 중세 시대까지 이곳은 유럽 내에서도 그리 가난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특정 시기엔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 한 곳이었다 라고 볼 수도 있을 텐데요. 허나 이곳이 오스만 제국의 땅이 된 이후 큰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사실 오스만 이전의 세력들은 발칸반도나 근방 유럽에 뿌리를 둔 세력이었기에 이 발칸반도가 자신들의 핵심 지역이었고 때문에 도로나 기반 시설들을 지으며 지속적으로 지역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재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지역이 중심이었던 오스만 제국의 입장에선 이 발칸반도는 중심 지역이 아닌 유럽과 맞닥뜨리는 곳에 있는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게다가 매우 산지가 많고 험준한 지형은 인프라 건설과 유지 보수에 상당한 비용이 드는 조건이라 볼 수 있기에 오스만 제국은 돈이 많이 드는 이 발칸반도 지역 개발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았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개발에 미온적인 오스만 제국의 통치 기간이 15세기부터 19세기까지 수백 년 동안 길게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 발칸반도 지역이 정체될 때 다른 유럽은 어땠을까요? 오스만 제국이 이 발칸반도 대부분을 점령한 15세기 서유럽에선 대항해 시대가 본격화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게 스페인 황실의 후원을 받아 1492년의 항해로 아메리카 대륙을 개척한 콜럼버스의 탐험이라 볼 수 있죠.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초기 탐험으로 아메리카가 식민지화되었고 이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합류하며 국제적인 글로벌 무역이 촉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유럽 식민 제국으로 이어졌고 서유럽을 중심으로 세계의 부가 쌓이고 발전하게 되죠. 또 한편 러시아는 1500년대 후반 시작된 시베리아 정복으로 동쪽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1700년대 후반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산업혁명은 1800년대엔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되죠. 방적기 발명, 증기기관, 제철 산업 등으로 산업에서의 혁신적 변화들이 나타나며 산업혁명이 있었던 여러 유럽 국가들은 고부가 가치의 물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었고 이는 경제와 사회의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산업혁명 당시 중심이 되어 크게 발전했던 도시들은 지금도 여전히 유럽의 중심 도시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도시는 부르주아 계급이 성장하며 왕족과 귀족 지배 형태의 정치 사회 체제가 무너지고 점차 자유주의적, 시장주의적 사회 경제 체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럽 국가들의 체제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유럽이 발전하고 있던 시기 점차 힘이 약해져가던 오스만 제국은 산업화에도 크게 뒤처지게 되었고 변방이었던 발칸반도 쪽을 개발하기보다는 군사적인 통제를 우선시하였습니다. 대항해 시대 식민제국화, 산업혁명으로 이어지는 발전의 흐름을 오스만 제국은 따라가지 못했고 오스만 통치하에 발칸반도의 발전도 점차 정체되고 뒤처져간 것입니다. 게다가 또 지나치게 오랫동안 평화롭다 보니 오스만 제국은 군사력도 점차 방만해졌고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에 있었던 서구 열강들과의 전투에서 연전연패를 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유럽의 병자라는 오명이 붙기도 했죠. 그리고 19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 힘이 약해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하고자 하는 세르비아인, 그리스인, 불가리인 등 여러 발칸 민족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들은 실제로 독립을 얻게 됩니다. 1832년엔 그리스, 1878년엔 세르비아가 또 1908년엔 불가리아가 독립을 얻게 되죠. 그리고 얼마 후 1912년 발칸 국가들의 동맹과 오스만 제국 간의 1차 발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전쟁으로 발칸반도에서 오스만 제국의 세력은 대부분 제거되었고 수백 년간 이어진 오스만의 영향력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일련의 과정을 보면 오스만 제국이 약해지는 18세기 이후 여러 민족주의 운동이 퍼지며 발칸반도 전역에서 반란과 전쟁이 주기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 당연히 사회는 불안정했겠죠. 이런 불안정한 환경에선 사회 인프라가 건설되고 도시나 제조업 같은 산업이 발전하기 당연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도시의 상인, 농부, 제조업 종사자들은 도적이나 군벌의 공격, 전쟁의 위험이 늘 도사리다 보니 자신들의 도시에서의 산업을 버리고 비교적 안전한 깊은 산악 지역으로 들어가 농업이나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들도 발생했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생존하는 것이 우선이니까요. 산업혁명에 참여한 국가들의 농부들은 농촌에서 벗어나 공업화된 도시로 몰리고 그러면서 대도시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반대로 이 발칸반도에선 오히려 부가가치가 낮은 농업이 더 강해지는 현상이 나타난 것이고 어찌 보면 이는 산업 분야에선 발전이 아닌 퇴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오스만 제국의 지배력이 약해지며 생긴 새로운 독립국가들은 그 정체성을 슬라브, 그리스, 불가리아인 등 자신들의 민족주의와 기독교라는 종교에서 찾게 됩니다. 허나 이 발칸반도를 오랫동안 지배했던 오스만의 지배민족은 투르크인, 주요 종교는 이슬람이었잖아요. 때문에 수백 년간 발칸반도에 이슬람이 퍼져나갔는데 이 새롭게 생긴
지역인 기독교 중심의 국가들은 수많은 무슬림들을 박해하고 현재 튀르키예가 있는 아나톨리아 쪽으로 추방시키게 됩니다. 산업화에선 노동자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 이 노동력마저 줄여나간 것이죠. 그리고 이 오스만의 세력이 약해진 발칸반도를 주변의 여러 세력들이 노리게 되는데요. 발칸반도 토착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한 국가들의 세력, 또 북쪽에서 이 땅을 노리고 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그리고 쫓겨났던 오스만 제국도 다시 이 발칸반도에서의 영향력을 찾으려고 했죠. 이렇게 여러 세력이 갈등 상황에 놓이고 있던 중 슬라브 민족주의자 청년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를 방문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어의 프란츠 페르디난트 대공과 그의 부인을 암살하며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오스만 제국은 패전국이 되며 이 두 개 세력은 해체하게 되죠. 자, 그럼 이 발칸반도 민족 입장에선 자신들의 땅을 노리는 주변 국가들이 망해버렸으니 좋은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촉발된 장소 자체가 발칸반도였고 때문에 이 발칸반도는 전쟁 중 상당히 피해를 입게 됩니다. 안 그래도 인프라가 열악했는데 더 파괴가 된 것이고 당연히 경제도 더욱 망가지게 되었죠. 그리고 1차 세계대전 이후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여러 슬라브 계열 국가들이 연합하여 유고슬라비아라는 연합국가를 1918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고슬라비아를 포함하여 발칸반도 대다수의 국가에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들은 국가 주도의 인프라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또 공업을 개발하며 현대화를 위해 노력하게 되죠. 하지만 부패, 비효율성, 산업에서의 낮은 생산성, 생산 물품의 낮은 품질, 세계 시장에서의 단절 등 공산 국가들의 한계는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아실 겁니다. 공산주의가 성공했다면 소련도 당연히 해체되지 않았겠죠. 공산주의 국가들의 생산품은 질이 낮았고 당연히 서방 국가들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수출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불을 쌓을 수 없는 것이고 그동안 뒤처진 만큼 더 투자를 하여 개발해야 하는데 여러 발칸반도 국가들은 오히려 부채로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이어 유고슬라비아도 1991년부터 점차 붕괴되며 각 세력들 간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국가들이 하나씩 독립해 나감과 동시에 1999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공산주의가 붕괴되며 일부 국가들은 급속하게 시장 자유화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엄청난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으로 경제의 불안정화는 더욱 가속화되었죠. 또 기존에 국유화되었던 산업들이 민영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가 전 국민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소수의 엘리트층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대표적 예로 세르비아 델타홀딩그룹의 미로슬라프 미슈코비치, 크로아티아 아그로코르사의 이비차 토도리치, 불가리아 멀티그룹의 일리아 파블로프 등이 있는데요. 이런 소수의 사업가나 정치인들이 경제와 사회를 장악하게 되죠. 당시 발칸 국가들의 민영화에선 대부분 전직 공산당 주요 인사, 영향력 있는 정치인, 또 전쟁이나 범죄와 관련된 사업가 등이 관련되어 있었고 민영화 과정에선 정치적 연출, 부패, 조직 범죄와 관련된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때 부와 권력을 얻은 과도 엘리트층은 지금도 정치와 경제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일부 소수의 부가 집중되며 불균형적인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것은 전체적인 산업 성장을 가로막았고 부가 집중화된 몇몇 산업들은 그나마 낫겠지만 대다수의 산업엔 악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산업 다각화가 일어나지 못하다 보니 여전히 부가가치가 비교적 낮은 농업이 국가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GDP 대비 농업 부분의 비율을 보시면 알바니아의 경우 유럽에서 가장 높은 20%가 넘는 수준을 보이며 다른 여러 발칸 국가들도 농업 의존도가 가장 높은 유럽 국가에 속하고 있죠. 이렇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 인재도 많이 유출되고 있는데요. 국가별 인구 증가율 통계를 보시면 236개국 중 불가리아가 226위, 세르비아 225위, 크로아티아 222위, 몬테네그로 219위 등 대부분의 발칸 국가들이 최하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인구 감소율로 보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인구는 고령화가 되는데 청년들은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서유럽으로 이주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이는 인구 감소와 두뇌 유출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는 발칸반도의 노동력, 혁신, 기업가 정신을 제한하게 됩니다. 발칸 국가들의 미래 전망을 보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유럽연합 가입 절차를 밟고 있고 인프라 투자, 산업 다각화,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부패 감소를 위한 노력 등 여러 시도를 하고 있기에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이 상당하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론 여전한 정치적 외교적 불안정성, 부패, 인재 유출 문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이 산적해 보입니다. 과연 발칸 국가들이 주요 과제들을 잘 관리하여 유럽에 통합되고 더 번영해 갈지 혹은 과거 오스만 제국, 오랫동안 이어진 수많은 전쟁, 공산주의의 영향 등으로 벌어진 다른 유럽 지역들과의 차이가 더욱 벌어지게 될지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상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 고맙습니다.